헤매던 마을. 회사의 상사가 겪은 옛날 이야기로 15년 정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직 사회생활을 막 출발했던 상사는 모현 모초에 있는 신설된 사무실에 배속되었습니다. 공장 병설의 그 사무실은 시가지를 멀리 벗어난 산속에 덩그러니 있어서 밤에는 차들도 지나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현도를 우측으로 한참을 가면 저스코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한참을 가면 이웃 어떤 마을로 들어가지만 마을 중심부 촌락까지는 한참이 걸리는 그런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상사는 일을 도맡아 홀로 잔업을 한 끝에 지쳐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로 차를 몰다가 깜빡 길을 잘못 들은 걸 깨달았죠. 오른쪽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왼쪽으로 나갔고 차는 이미 그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한참이 지난 듯 했습니다. 차량들도 없어서 솔직히 길을 돌려나왔으면 좋았을걸. 상사는 옆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크게 빙 돌면 원래의 길로 나오겠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만 구획 정리가 된 것도 아닌 시골길은 그렇게 되지 않는 법입니다. 달릴 만큼 달리고 다시 찾은 길로 들어가길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만 어디를 어떻게 달렸는지도 이미 확실하지도 않고 주변은 암흑천지에 길은 좁디 좁습니다. 되돌려 가기도 이미 무리였던 거죠. 그러나 아스팔트와 흙바닥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길에는 바퀴 자국이 이어져 있었고 아마도 이곳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쓰는 길. 분명 그 앞으로는 촌락이 있을 거라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생각대로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몇 채 앞에는 불이 켜진 집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방향 감각에 오류가 없다면 마을 중심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만 돌아갈 길을 물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늦은 시간에 송구스럽긴 해도 형편을 따를 수밖에요. 상사는 불이 켜진 집 앞에다 차를 세우고 전조등을 껐습니다. 불을 붙였던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결심을 하고 차를 내리려다 흠칫합니다. 어둠 속에 아마 10명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서 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들 뿐으로 한결같이 노려보는 얼굴로 봐서는 분명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연달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 하러 왔냐? 꺼져라 외지인, 도둑놈,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 안 돼, 돌아가.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땅 사투리로 대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사는 오해를 풀려고 해명하면서도 주춤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뒤쪽에서 기척을 느껴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다른 1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뭐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상사가 놀랐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사의 얼굴 바로 밑에서 자그마한 노파가 염주를 들고 상사를 올려다보듯 하며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상사는 차로 돌아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사를 쫓아내려고만 하고 있을 뿐 쫓아오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멀리 뒤에서 아마도 노파일 것인 듯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외우고 있던 연불의 최종 마무리 구호 같은 것으로 그것은 상사를 향한 것이었던 것 같았죠. 결국 촌락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더니 마을을 나와 옆 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국도를 크게 돌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던 건 아침나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사는 눈에 띄게 몸이 나빠졌습니다.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몸이 무겁고 식욕도 없고 해 억지로 먹어도 3일 동안 5kg가 빠졌다네요. 일주일을 지났을 무렵에는 모습도 바뀌어 동료들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 시작.
종합병원에 갔습니다만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체험으로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 생각. 무기력한 자신을 분발시키려 했는데요.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관공서에 기업 담당자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젊고 나이도 비슷해 사이가 좋았죠. 술 한잔할 때 영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쪽 이야기는 별로 믿지 않았던 상사는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이곤 했답니다. 용건도 대충 마치고 그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또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몸 상태에 관련된 것이니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한다고요. 그 사람이 말하길 상사의 몸 상태는 저주로 인해 달라붙은 것이며 액마기를 받는 쪽이 좋으니 잘 아는 저를 소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사는 그의 영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전화를 넣어준 절로 향했죠. 절의 주지스님은 침착한 모습으로 상사를 맞이하고는 지극히 담담하게 액마기를 해주었습니다. 액마기가 끝난 뒤 거짓말처럼 회복한 상사는 그런데도 아직 저주를 반신반의한 채 그 마을에서의 체험을 주지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그 촌락이 토착민의 어떤 풍습을 지금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풍습이란 아주 옛날 타관 사람에게 잘자리를 빌려줬던 집주인이 아기를 빼앗긴 것에서 비롯된 촌락의 자기 방위책이며 마을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을 때는 외부에서 온 사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랍니다. 풍습은 언제부터인지 점점 심해져 쫓아버린 타관 사람이 다시는 촌락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기도사가 외부인을 저주하여 죽이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상사는 그날 밤 봤던 노파와 그 외침을 떠올렸습니다만 그런데도 저주 같은 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본 것은 남자도 여자도 모두 노인들 뿐이었던 느낌이 들어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았던 건 어째서일까? 애초에 아무리 시골이라고는 해도 이 현대에 있어 젊은 세대가 그런 풍습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소박한 의문을 담아 상사는 주지스님에게 물었죠. 주지스님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만 상사가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미소를 지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 촌락은 일본 전국에서도 꽤 빨리 고령화를 맞아 남은 노인들은 완고하게 주위와의 교류를 거부하고 있지도 않은 아기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외지인을 계속해서 쫓아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촌락이 없어진 지 이미 30년 이상 지났다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전신에 오한이 돋던 걸 상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사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요. 후일담입니다. 관공서와 관련된 공동 상담회 같은 이벤트가 끝난 뒤 담당자의 운전으로 상사는 그 촌락에 갔다네요. 물론 아직 해가 뜬 시간대에 말이죠. 관공서 사람은 굉장히 싫어했다는데요. 상사는 진지했습니다. 동승했던 거래처 사람은 들떠 있었다나요. 그날 밤에 왔던 길과는 완전 반대 방면으로 촌락에 도착했긴 했습니다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허들 뿐이어서 같은 장소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촌락 안쪽까지 걸어가서 돌아본 광경은 그날 밤 봤던 촌락임이 틀림없어서 상사는 경악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확인까지 하고 처음으로 상사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네요. 관공서 사람에게는 폐허의 어둠 속에서 이쪽을 응시하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보였던 모양으로 마지막까지 차에서는 내리지 않았다나요. 만약을 위해 거래처 사람과 셋이서 그 절의 액마기를 받으러 갔다가 그 친절했던 주지스님에게 이번에는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2006년 7월 말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게시판에 올라왔던 어떤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M선배 삐삐에 온 메시지. 당시 저는 16살에서 17살 정도였습니다. 저는 교토에 살고 있었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떤 아르바이트가 매년처럼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천국의 알바라고 불리고 있던 어느 외진역의 영무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지금도 있는 역이라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담당 장소는 모두 3곳이 있고 모두가 1시간에 석 대 정도. 관광객을 실어오는 것뿐으로 그 전후 5분 정도 빼고는 에어컨을 튼 영무원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방학 숙제를 하거나요. 마음대로였습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였죠. 다른 영무원분들이라고는 정년퇴직해서 직장을 구해 들어온 촉탁직 할배들 뿐으로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같은 말을 하면요. 손자 같은 우리가 가여웠는지 그분들은 그럼 숙직실에서 좀 자고 오면 어떠냐? 하고 말해줄 정도로 꿀알바였던 겁니다. 그렇게 꿀같은 알바가 일반적으로 모집될 리도 없으니 이 알바는 자연히 매년 땡땡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바에 들어간 놈들은 3번째 알바, 즉 3년을 맡게 되면요. 이듬해 그 알바에 투입되는 선택된 자들이 1학년부터 몇 명이 선출됐고 대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바 멤버로는 U군, K군, N군, Y군, M 선배와 저까지 6명 모두 시커먼 남자들이었습니다. M 선배만 3학년으로 나머지 5명은 2학년. 그 해엔 1학년은 없었어요. 이 사건은 이 알바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알바를 하던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 주변은요.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고 촉탁 어르신들에게서 무서운 경험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쁜 선택을 한 사체가 반드시 매년 몇 곳씩은 발견되고 있었는데요. 그 발견자는 거의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촉탁 어르신들 뿐. 우리는 8, 9시부터 근무 투입이라 다행히 그런 현장과는 맞닥뜨릴 일은 없었죠. 어느 더운 날, 우리는 그 알바를 마치고 위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로회라는 건 딱히 별난 건 아니고 단순히 알바를 마치고 모두 잡담하는 자리입니다. 알바는 2개 시프트로 끝나는 시간이 오후 7시와 11시 이렇게 2종류. 위로회에 참가하고는 싶지만 7시에 끝날 경우는 4시간 정도 근무처에서 시간을 때우면서 11시 팀이 끝나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은 드물게도 6명 모두가 참가했었죠. 너는 오늘 참가할 것인가? 이라는 말이 나머지 2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럼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도 하는 식으로 7시에 끝나는 멤버가 모두 남았습니다. 위로회가 열리는 곳은 날마다 바뀌는데요. 그날은 운치가 있다는 것으로 2개의 강이 합류해 하나의 가모가와 강이 되는 삼각지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삼각지로 내려가려면 2개의 강에 걸친 2개의 다리 사이에서 강변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내려가면 도착합니다. 좌우를 강이 찰랑거리며 흐르는 자갈 위에 앉아 여러 잡담을 나누며 즐기고 있었죠. K군과 N군, 그리고 M 선배는 술을 좋아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도 몰래 사왔고 조금은 마실 줄 아는 U군은 어울리는 정도. 전혀 못 마시는 저와 Y군은 음료수로요. 당시 휴대폰이라는 건 아직 비즈니스맨들이 차 안에서만 사용하는 고가의 물건으로 보급되고 있던 건 삐삐와 PHS 정도였는데요. PHS라는 건 예전에 시티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전화 옆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도 공중전화 옆에 인간들이 바글바글 했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당시 일본 PHS는 자체적으로도 통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구닥다리폰 같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삐삐를 많이 썼고 개 중에는 PHS를 들고 삐삐랑 공용으로 쓰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숫자만 입력하는 삐삐에서 진화해 그 당시엔 짧은 가타카나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길거리 공중전화 옆에서는 여고생들이 엄청난 속도로 메시지를 미친 듯 찍어넣는 그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11은 아, 15는 오, 21은 카 등등 그런 조합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강가에서 마시던 우리 6명도 각자가 삐삐나 PH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담소를 나눌 때 M 선배의 삐삐가 울렸습니다. 다른 모두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누구? M 선배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물었더니 M 선배가 자기 삐삐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코니 이루노. 어디 있냐는 뜻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놀립니다. 또 누구냐니요? 그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죠. 희죽댑니다. 아니야, 진짜로 짐작도 안 가. M 선배가 말한 순간 손에 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삐삐가 다시 울렸습니다. 확인하는 M 선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와타시모 이레테. 나도 끼워줘. 어디서 듣고는 끼워달라니 뭔 말이야? 의미를 모르겠네. 라는 M 선배. 여친분 아니에요? 아니, 여친 없는 거 잘 알잖아. 그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다시 울리는 M 선배의 삐삐. 진짜 누구냐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 삐삐에는요. 나이노. 없어. 우리 모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바로 다시금 벨이 울리더니 도코니 아루노. 어디 있냐는 뜻인데 이건 물건을 가리키는 말. M 선배는 영문도 모르는 듯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그걸 넣으려던 때 다시 울린 벨을 본 M 선배는 단숨에 창백해졌던 겁니다. 뭐래요? 왜 그래요? 흥미진진하게 묻는 우리에게 M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삐삐를 보여줬습니다. 와타시노 아타마가 나이노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 머리가 없어. 모두에게 보여준 뒤 M 선배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씨, 너희 내가 영감이 강해서 이런 농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놀란 우리 5명은 누구냐 이런 장난 문자 넣은 놈. 이제 됐으니까 진짜 하지 마라 까지 말했을 때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M 선배의 진지한 모습으로 설마 정말 영적인 일인가 싶은 놀라움으로 우리 5도 묵묵히 M 선배가 삐삐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 확인한 M 선배는 헤 하는 굳은 미소를 짓더니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서보어요. 놀자. 보여주면서 누구냐? 선배가 따지고 듭니다. 니들 PHS 갖고 있잖아. 그거로 이걸 입력한 거 다 알아. 그러더니 일단 전부 여기다 꺼내봐. 발신 이력 볼 거야.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PHS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시지 센터에 전화를 넣어야만 했기 때문에 발신 이력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나 아니에요. 모두 저마다 말하며 자갈밭 위에 PHS를 내놓습니다. 모두가 다 꺼냈고 2~3번째 PHS를 M 선배가 확인한 뒤 너도 아니네? 하고 말했을 때입니다. 다시 벨이 울렸던 겁니다. 모두의 PHS가 그 자리에 꺼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리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만 동시에 무언가 섬뜩한 메시지가 우리 6명 외에 누군가에게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던 겁니다. 하며 M 선배는 천천히 삐삐로 눈을 향합니다. 그러더니 정색하고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타마 사가시테. 머리 찾아줘. 저마다 기분 나빠하며
누구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서워요. 우와, 개 무서워. 귀신이야, 귀신. 진짜 누군 거야? 살짝 흥분하면서 6명이 끌어낸 답은 다른 곳으로 옮기자였습니다. 강가에다 인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심도 컸기 때문이죠. 쓰레기를 모으고 6명은 내려왔던 돌계단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M선배의 삐삐가 울렸습니다. 모두 M선배에게 모여 메시지를 봅니다. 도코니 이쿠노, 어디 가는 거야? 그걸 본 순간 모두는 우와, 야야야, 이건 진짜 야바이해 등등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계단을 뛰어올라 세워놓았던 스쿠터에 올라 제일 먼저 달리기 시작한 사람 쪽을 쫓아 일제히 스쿠터를 몰기 시작하는 6명. 결국 제일 가까운 역 앞까지 가서는 선두가 멈췄습니다. 역 앞에는 자판기나 공중전화의 불빛이 있어 전부 조금씩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아까 그거 야바이 했어. 난 이런 거 처음이야. 오늘 못 잘 것 같아. 하며 아직은 다소 장난이 섞였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났다고요. 역전 가로수틀에 걸터앉은 M 선배가 잠시 후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위험했던 것 같아. 실은 처음부터 살짝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 진짜요? 등등 모두가 맞장구 치던 때 다시 그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M 선배는 제발 그만 좀 해라 하면서도 삐삐를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괜찮은 듯 하더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코니 이타노, 어디 간 거야? 모두는 놓친 거야? 하는 말을 꺼냈고 하나가 지금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혼자 돌아가기 무섭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곧 그 제안에 모두 동의. 각자의 스쿠터에 올라타 그럼 내일 보자 같은 말로 준비하고 있던 중 다시금 삐삐 소리가 울리는 걸 듣고 우리 6명은 그 자리에 딱 하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삐삐를 확인한 M 선배는 귀가는 중지다, 자를 옮기자 하며 삐삐를 우리 쪽으로 보여줍니다. 미츠케타, 찾았다. 신호도 무시했고요. 목에 걸친 수건이 바람에 날아갔어도 주우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여는 찻집을 발견하고 뛰어들어간 6명 중 서너 명은 떨고 있었어요. 드라마처럼 알기 쉽게 떠는 게 아니고요. 의자에 앉으니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게 테이블로 전해져 설탕통이 달그락대듯 떨렸습니다. 움직이는 동안 도코에이쿠, 어디로 가는 거야? 오마에, 너, 아타마가 나이, 머리가 없어, 가에세, 돌려줘, 아타마오 가에세, 머리를 돌려줘 하며 차례로 메시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미 정신이 살짝 나가있던 5명은 그 말을 듣고도 그래요? 라는 반응. 에어컨은 분명 틀어져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여긴 춥다 하는 말도 꺼냈고요. 이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1시간 정도를 찻집에 있었고 결국 6명 전원이 제일 집이 가까운 Y군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Y군 집에 도착. Y군의 제안으로 불단이 모셔진 방에 모여 자기로 부처님이 계시니 지켜주지 않으실까라는 소박한 생각이었습니다만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Y군 집에 들어오고부터 삐삐는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군이 던진 한마디. 뭐라? K는 어디? K군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화장실?
그러나 화장실에는 없었어요. K군은 Y군 집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집 앞을 확인했더니 그의 스쿠터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혼자 무단으로 돌아갔을 리도 없습니다. 불안해진 우리는 PHS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무도 받지를 않습니다. Y군이 이건 뭘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니까 라며 일단 K군의 부모님에게 K가 사라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 회원 명단으로 K군 자택 전화번호를 조사.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K의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K군하고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Y라고 하는데요.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우리를 봤습니다. 잠깐 기다리래. K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아. 뭐? 그 자식 뭐야? 돌아갈 거였으면 말이라도 하지. 모두 투덜거립니다. 잠시 후 전화 너머로 K와 통화한 Y가 우리에게 했던 말은 걔 오늘 7시 퇴근이라 먼저 돌아갔다는데? 우리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쳐다봅니다. 뭐야, 위로해하자고 꼬셨는데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했잖아. 분명히 자답게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만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것도 같은, 즉 기억이 아리송한 겁니다. 존재감이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6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없으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처음 강가에서 Y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K군이 없다는 걸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했냐 라든지요, 증거라도 있냐 한다면요, 아무도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6명이었다는 것만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가에 있던 6명 중 하나가 귀신이었다는 걸까요? 아재 할배들 추억 돋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카야마 이치로의 오사카의 아이터널.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유기구가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지방 잡지에서 심령 스팟 취재 의뢰가 들어오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그때도 취재가 들어왔는데요. 자기 집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에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많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오랜 친구도 거기에서 영체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길을 쭉 가면 오래된 터널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터널 앞에 여자가 서 있답니다. 그쪽 터널 주변은 산길로 가로등도 없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터널이 있는 곳만 터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고요. 한밤중에 오토바이로 갔더니 분명 그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섬뜩할 테지만 자세히 봤더니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을 걸었더니 그 여자가 실은 남친하고 드라이브 하다가 차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남친이 차를 내리라고 하더니 이런 산속에다 버리고 갔네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돌아와서 불빛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으니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큰일이겠네. 그건 그렇고 어디 사람? 그렇게 묻자 가까운 마을 이름을 대길래 그럼 타 하고 오토바이 뒤에 태웠다고요. 그랬더니 어느새 그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기고가 양반은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에 휩싸이면서도 취재처에서 그런 기사를 써달라는 것도 있어 취재 목적으로 가보기로 했던 겁니다. 여름밤에 홀로 오토바이를 달려 가보기로 한 거죠. 길은 제대로 된 포장도로입니다만 분명 가로등은 전혀 없었고 산길이라 길도 조금 구불구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들었던 말 그대로 터널이 있었고 거기에 여자가 서 있었다네요. 헐, 진짜 있어 생각합니다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있어 기고가 양반은 그 터널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다 빠져나가고 나서 지금 그 여자는 대체 뭘까? 다시 생각이 드는 거죠. 오토바이 전조등이 비쳤을 때 여자의 얼굴에 불빛이 제대로 닿는다는 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 다시 한번 보러 갔던 겁니다. 분명 자신은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도 귀신이라 생각한 것뿐일 거라고요. 본인은 귀신을 그다지 믿지도 않고 불빛이 닿았을 때 그림자도 분명 생긴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산 사람일 것이다. 만약 그게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여자라면 뭔가 사건에 말려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걸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다소 공포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유턴해 터널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 들어가서 입구까지 돌아가니 역시 여자는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여자에게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여자가 실은 남친하고 드라이브 하다가 싸워서 라는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입니다. 성격도 무지 밝아서 내 말 좀 들어줘요 같은 느낌이라 역시 일반 사람이자 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디 사람이야? 물어보자 여자는 일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마을과는 다른 마을 이름을 대길래 이건 그 이야기에 나온 여자애와는 다르다. 이건 일반 여자애다 생각했죠. 그래서 여기 타 하고 오토바이 뒤에 태웠습니다. 꽉 잡아 하며 여자에게 자기 허리를 잡게 합니다. 여자의 감촉도 있고 체온도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걸 속으로 확인하고 그럼 갈까 하고는 산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하고 똑같네? 생각한 순간 그쵸? 여자가 말했던 겁니다. 에? 하며 뒤를 돌아봤더니 모두가 했던 얘기처럼 여자는 없는 겁니다. 여자는 없는데 자기 허리 언저리를 감싸고 있는 손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손은 있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없는 겁니다. 우와! 하며 서둘러 오토바이를 달립니다만 그동안에도 계속 손은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가지로 들어왔을 무렵 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 말했는데요. 나 귀신을 만났는데도 카메라도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찍지 못했어 라고도 했습니다. 그 후 실제로 킹 레코드라든지 다른 관련 기업과 상의해서 몰려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는 발견되지는 않았는데요. 차창에 손자국이 잔뜩 나 있었대요. 그렇게 아루지에 다키후도 심령 스팟이란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는 야마가타에도 다키후도라는 뭔가가 있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행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장소였다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장난삼아 간다면 저주받는다 또는 죽임당한다 등등 일컬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낮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폭포가 정말 맑고 매우 깨끗한 공기가 흐르는 곳으로 여기에서 뭐로 저주를 받는단 말인가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주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굉음, 그 안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뭐가 덮쳐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불길함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희의 일본 괴담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키우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방 TV국에서 일하는 K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는 늦게까지 편집실에 남아 영상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떠들썩한 소리가 나며
촬영 스태프들이 촬영해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아, 수고 많았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렇게 말을 걸자 젊은 스태프 중 하나가 오늘은 다키오도에 있었어요. 일부러 겁에 질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다키오도? 그 심령 스팟이라는 곳? 왜 또? 아니, 견내에 있는 신이나 절, 신사 같은 그런 것들을 촬영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젊은 감독은 그닥 무서워하는 모양이 아니라서 K씨는 일부러 거기 가면 큰일 당한다던데 부추겼다고 합니다. 또 위협하신다. 뭐니 해도 K씨가 오늘 밤은 여기 남으실 테니까요. 그런 말해도 난 모릅니다. 오히려 젊은 감독은 오늘 밤을 새야 하는 K씨를 향해 위협적인 말을 내뱉고 책상 위에 녹화된 테이프를 툭 던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놀렸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서둘러 편집 마치고 날이 밝기 전에 수면실이나 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집실에 틀어박힌 K씨. 이윽고 시간이 새벽 2시를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깔깔깔깔. 어디선지 몇 명인가의 여성들이 서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뭘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K씨는 그때는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심야 녹화를 끝내고 돌아오는 여자 아나운서나 어떤 편집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일찌감치 오는 편집 디렉터도 있으니까요. 분명 그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네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이쪽으로 가까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나운서 룸에 간다고 해도 사무실에 방문한다고 해도 편집실 앞을 지나쳐야만 하거든요. 근처에서 수다라도 떠는 거야. 하지만 심야 회사 내에서 떠드는 건 민폐지. 그렇게 생각한 K씨는 살짝 뭐라고 하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빨간 비상등 불빛 말고는 누군가가 있던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됐는데요. 임박한 편집이 더 중요했죠. 깊이 생각하지 말자. K씨는 그날 아침까지 편집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제가 벌어진 건 다음날 아침. 야, 그 테이프 누가 어디 뒀어? 지난밤에 젊은 감독이 안색이 바뀌어 회사 안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 밤을 새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K씨가 말을 걸자 젊은 감독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제 찍었던 다키오도 테이프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들어보니 어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테이프가 아침 일찍 왔더니 호련히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젯밤에 계속 있었는데 테이프를 가져간 사람은 보지도 못했어. 원래부터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냥 책상 위에 놔둔 테이프를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고도 볼 수 없어요. 젊은 감독은 갸웃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테이프는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K씨에게 자세히 들은 바에 의하면 방송국이라는 건 테이프 관리가 엄청 엄중한 모양으로 사라지거나 혹은 잘못해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테이프가 있는 곳을 함께 찾고 있던 K씨는 문득 지난밤 일을 떠올리고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하며 젊은 감독에게 기묘하다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간까지는 테이프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해 그다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감독이 젊은 여자 몇 명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실은 다키오도에 갔을 때 바로 옆에 작은 사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작은 도자기로 된 이나리 인형, 작은 여우 인형이 3개 있었어요. 그냥 촬영할 때 그게 너무 방해가 돼서 옆에 치워놓고 미안 거기서 놀아라 그렇게 농담 섞어서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창백해진 감독에게 K씨는 물었습니다. 너 말이야 그 여우인형들 치우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돌려놓고 왔어? 감독은 말없이 고개만 가로주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죠.
바로 철수했으니까요. 오후에 휴가 써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젊은 감독은 그대로 휴가를 받고 자기 차로 다큐우도로 갔다고 합니다. K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전화가 들어온 건 전혀 가까이 되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있었어요, 테이프 라고 했습니다. 널브러져 있던 여우 인형 바로 옆에 케이스에 담긴 상태로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K씨는 밤에 그가 돌아와 카메라 안에서 테이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 테이프를 찾을 수 없도록 훔쳐서 그가 올 때까지의 시간 동안 다큐우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 이야기는 그 방송국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을 당시 젊었던 그 감독은 신사나 절을 찍을 때 신입에게 꼭 말한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의를 갖춰 제대로 인사해야 한다. 그러면 나쁜 일은 분명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심령 스팟에 놀러 갈 일이 있다면 꼭 인사만이라도 빼놓지 않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2010년 6월)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게시판에 올라왔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유언 비디오 레터. 회사 동료가 죽었다. 프리클라이밍이 취미인 K라는 녀석으로 나와 엄청 사이가 좋고 난 독신이지만 가족들과도 교제가 있었다. K가 프리클라이밍을 파고드는 방법은 본격적이라 쉬는 날이 있으면 저쪽 산, 이쪽 절벽으로 항상 다녔다. 죽기 반년 정도 전이었는데 갑자기 K가 내게 부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야, 내가 만약 죽을 때를 대비해 비디오 좀 찍어줬으면 해. 취미가 취미인 만큼 언제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미리 영상 메시지를 찍어두고 만약 그랬을 때 그걸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위험하다면 가족도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했으나 클라이밍을 그만두는 것만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K는 단호히 말했다. 정말 K답다 생각한 나는 촬영을 맡았다. K의 집에서 찍으면 들키니까 우리 집에서 찍기로 했다. 하얀 벽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은 K가 말하기 시작한다.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게 됩니다. 땡땡. 이건 와이프의 이름. XX. 이건 딸 이름.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내 맘대로인 취미로 모두에게 폐를 끼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가 죽어서 슬퍼할지도 모릅니다만 부디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천국에 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는 건 유감입니다만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XX. 아빠는 계속 하늘 위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라. 그럼 안녕. 물론 이걸 찍었을 때 K는 살아있었지만 그로부터 반년 뒤 K는 정말로 죽고 말았다. 클라이밍 중 미끄러져 떨어진 사고사로 클라이밍 동료들에 의하면 보통은 만약 떨어질 경우에도 괜찮도록 아래에다 안전매트를 깔아놓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 낙하 예측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 떨어져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밤샘 연결식에서는 모두가 비장했다. 울부짖는 K의 와이프와 딸아이. 나도 믿을 수 없는 마음이었다. 설마 그 K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그 비디오를 K의 가족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있던 K의 가족은 내가 K의 메시지 비디오가 있다고 했더니 꼭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해와 딱 7일째 법회가 있었을 때 가족 앞에서 보여주기로 했다. 내가 DVD를 꺼낸 시점에서 이미 울기 시작하는 가족.
이것도 공양이 되니 꼭 봐주십시오. 라며 DVD를 세팅하고 재생했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화면이 10초 정도 계속된다. 어라? 촬영에 실패했던 건가? 생각하는 순간 검은 화면 속에서 갑자기 K의 모습이 떠오르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어라라? 우리 집에서 찍었을 텐데 이렇게 어두웠나?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나는 다 지금까지. K가 말하는 소리에 섞여 아까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 지잉 하는 잡음이 심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가 죽어서 슬퍼할지도 모릅니다만 부디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XX. 아빠는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고. 등줄기가 얼어붙었다. 마지막에는 잡음으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K의 말은 찍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단말마의 비명 같은 것으로 변하고 마지막 K가 다 말했을 때 어두운 가장자리에서 뭔가가 K의 팔을 끌고 가는 게 분명하게 보였다. 이걸 본 가족은 울부짖었고 K의 와이프는 이딴 걸 보여주냐며 내게 달려들었으며 K의 아버지는 나를 두들겨 팼다. 와이프의 남동생이 K형은 이런 걸 장난으로 찍을 사람이 아니라며 모두를 달랜 덕에 거기서 끝났지만 나는 도계자를 받고 DVD를 바로 처분하겠다며 모두에게 사과했다. 다음날 DVD를 근처 절로 가지고 갔더니 처분 좀 부탁합니다 말하기도 전에 주지 스님이 DVD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보자마자 그건 우리 쪽에서는 역부족입니다 라는 것. 대신 여기라면 재령해 줄 것이라며 어떤 곳을 알려줬고 거기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엄청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왔군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신주? 영매사가 말하길 K는 비디오를 찍은 시점에 완전히 지옥에 끌려 들어갔고 어째서 반년이나 걸렸는지 모른다며 원래라면 찍은 직후 사고로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광기의 우물. 우리 회사는 엄청난 블랙 기업으로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인지 정신수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신입사원들에게 등산을 시키거나요 캠핑 같은 걸 시킵니다. 올해는 절에서 수행. 보통은 사장님과 다른 한 사원이 인솔 하는데요. 올해는 사장님이 출발 직전에 못 가게 되어 저 혼자 인솔 하게 되었죠. 신입사원 A, B, C 이렇게 셋을 데리고 신세질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과 꼬마 스님인 S씨와 O씨가 마중을 나와주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계속 미소가 끊이지 않는 상냥한 분입니다.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청소하고 좌선하고 불경 외우고 하는 느낌으로 3일간 여기에서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첫날 밤에 신입 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절 부지 안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둘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여자애가 우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째서 여기에 여자애가? 생각했습니다만 서둘러 꼬마 스님인 S씨에게 사정을 말하고 우물로 돌아왔죠. A는 우물을 들여다보기 전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로 갑자기 떨어졌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익사하고 말 거라는군요. 그러자 S씨가 이 우물엔 물이 없습니다. 한참 전에 물 나오는 옆구멍을 막아놨으니까요. 그리고 우물은 철판으로 닫혀 있었을 텐데요. 라는 겁니다. 아니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풍덩하는 물소리도 들렸다니까요. 야, 너도 들었지? 라며 B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B도 진짜로 떨어졌다니까요. 빨리 구해내자고요.
그래서 일단 물이 있는지 길어보기로 했습니다만 역시 물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지 스님이 왔어요. 지금까지 일을 말하니까 스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스님은 이런 한밤중에 어린애가 혼자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당으로 와주세요. 불경을 외웁시다. 우물은 제대로 닫아두시고요. 라고 합니다. A와 B는 물론 그 자리에 없던 C도 엄청 쫄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완전 쫄았죠. 사장님에게 전화해 이 일을 이야기하고 수행을 중지하는 쪽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런 걸 극복해야만 한다나요. 그러면서 들은 척만 척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 취침 전에 한 대 빨려고 바깥 흡연실로 갔습니다. 흡연실은 그 우물 바로 옆에 있어요. 우물 쪽을 봤더니 철판이 치워져 있네요. 어라? 하고 우물로 가서 무심코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우물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풍덩 하는 물소리까지 들렸죠. 그때 마침 A도 한 대 빨려 나와서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옵니다. 저는 나도 봤어. 분명 여자애가 떨어졌어. 이거 위험하다. 그러자 A는 H 선배도 보셨어요? 여기 위험해요. 돌아가요 우리. 합니다. H 선배는 접니다. 그래서 아니 나도 돌아가고 싶긴 한데 뭐 하루 남았으니까 참자. 그러면 자러 가자.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주지 스님이 왔습니다. 스님은 뭐 하는 겁니까? 위험하니까 절판을 치우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워져 있었어요. 스님, 저도 봤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거죠? 하고 주지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께서 홀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본당에서 불경을 둡시다. 우물은 닫아두시고요. 대답하는 주지 스님. 하루만 더 참으면 돌아갈 수 있다. 저는 최대한 그 우물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취침 전에 한 대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밤에 있던 일이 머리에 남아 혼자 가기에는 살짝 꺼려졌습니다. A도 담배를 하지만 제가 가기 전에 혼자서 한 대 하러 갔다 왔다고 하네요. 한심해도 혼자서는 가기가 무서워서 참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깼고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못했던 저는 너무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요. 옆에서 자던 A가 깨어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A, 깨어있냐? 네, 깨어있어요. 담배 엄청 땡기네요. 너도? 나도 피우고 싶다. 자기 전에 안 했더니. 살짝 갔다 올까? 갈까요? 근데 이런 시간에 거기 가도 괜찮을까요? 무섭다는 뜻이야? 아니면 혼날까봐? 무섭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둘이 가면 괜찮겠죠? 나도 무섭긴 한데 갈까? 밤 2시가 넘어 저와 A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흡연실로 향했습니다. 흘끔 우물 쪽을 봤지만 우물은 닫혀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생각. 담배를 땡기는데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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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발소리의 주인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지 스님이었죠. 망했다 싶어 죄송합니다.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서 하고 변명하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주지 스님은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싶어서 봤더니 우물에 철판 뚜껑을 열어놓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대체 무슨 철판을 연 건 주지 스님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의 주지 스님은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저와 A가 주지 스님을 보다가 우물 쪽으로 시선을 옮기니 거기에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 여자애였어요. 그 뒤로 어떤 중이 서 있고 빙긋거리면서 여자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중이 여자애를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전에 우리는 우물 앞만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애가 떨어진 것만 알았지 누가 밀어서 떨어진 건 몰랐던 겁니다. 그 중은 여자애를 밀쳐 떨어뜨리고는 시익하고 즐거운 듯 미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미소였어요. 저는 그 중이 주지스님으로 보였습니다. 주지스님보다도 한참 젊었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중은 웃음을 머금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시 여자애와 중이 나타나 아까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동영상의 리플레이 같이 몇 번이고 여자애는 중에게 밀려 떨어지고 중은 즐겁다는 듯 웃는다. 저와 A는 멍하니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위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때의 심정을 말로 옮기는 게 어렵네요. 그저 그 광경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부터인지 여자애와 중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A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B와 C의 목소리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둘은 얼굴을 마주보고 오래전에 다 타버린 담배꽁초를 버리고 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꼬마 스님인 S씨가 왔어요. S씨는 이런데 가만히 있지 말고 청소부터 하세요 랍니다. 그래서 저는 S씨, 옛날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했죠. S씨는 또 뭔가를 보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기 온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옷이라면 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합니다. 저와 A는 식사를 마치고 오씨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오씨, 이 절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오씨는 우물에서 뭔가를 보셨군요. 저는 여기 온 지 10년 이상 됐지만 특별히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건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비밀로 붙여주셨으면 하는데요. 실은 전에도 우물철판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연 기억도 없었는데 주지 스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또 철판이 열려 있었죠. 주지 스님에게 들키면 또 혼나니까 바로 닫았는데요. 어느 날 보고만 겁니다. 주지 스님이 우물철판을 여는 모습을요. 말을 걸어도 무시당하고 말았죠. 정말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우물철판이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만 S가 오고 나서 다시 몇 번인가 열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발견해서 바로 닫아놨으니까 S는 눈치 못 챘다고 보지만요. 거기서 A가 묻습니다. 우물에서 뭔가 보지 못하셨나요? 오씨 왈. 아무것도 안 보였죠. 저는 영감이 없는 건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지 스님께 철판 치운 것에 대해 물어보셨나요? 오씨가 말하길 아니요, 여쭐 수가 없었어요. 주지 스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저 의도라기보다는 홀려있는 게 아닐까요? 괜찮은 겁니까? 주지 스님이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보살님은 뭘 보신 겁니까? 저와 A는 얼굴을 마주보고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습니다. 거기서 A가 아니, 여자애가 우물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H 선배도 그리고 B도 봤어요. 뭐 그것뿐이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O씨는 그런가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특별한 일은 없었으니 괜찮을 겁니다. 더는 캐묻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떠나니까 이젠 됐다 싶었으니까요. 그날 정오를 지나 절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미소로 배웅해 줍니다. 여기 왔을 때 봤던 미소와 똑같은 미소인데
주지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말을 올리고 절 문에서 한 발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주지 스님이 미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는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엥! 흑흑흑. 이 이상한 상황에 B와 C는 도망쳤습니다. S씨와 O씨가 필사적으로 주지 스님을 불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지 스님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요. 스님은 울음을 멈추고 시익하고 기쁜 듯 웃었어요. 거기서 저와 A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평소의 생활로 돌아오고 나서 A는 묘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그 절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하자고 끈질기게 졸라옵니다. H 선배도 같이 조사하자고요. 괜찮아요 이대로? 그 여자애가 불쌍해요. 그거 뭐였냐? 마지막 주지 모습 말이야. 그건요, 그 여자애가 나름대로 우리를 돌려세우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고요. 선배는 깨닫지 못했다고 봅니다만 우물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때 옆에서 그 여자애가 계속 선배를 보고 있었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쩌면 A의 말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애는 자기를 못 알아보는 꼬마 스님들인 S씨와 O씨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저에게는 무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몇 번이나 봤던 그 여자의 얼굴과 옷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중의 미소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자애를 밀어 떨어뜨린 후에 그 즐거운 듯한 미소. 지금도 문득 떠오르면 혼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무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이상은 관계되고 싶지 않아요. A가 그 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하지만 어중간한 느낌이겠지만 이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A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A는 몇 번인가 절에 갔던 모양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 참배객들은 절 안으로는 못 들어가서 A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A는 저와 부서도 다르고 너무 귀찮게 같이 조사하자고 해서 계속 피했었는데요. 여기에 글을 쓴 뒤에 신경이 쓰여 문자로 물어봤더니 지지난주 일요일에 주지 스님과 만났다고 합니다. A는 그 후 올해 4월부터 계속 매주 일요일에 그 절에 갔다고 합니다. 꼬마 스님의 S씨가 항상 상대해줬지만 일반 참배객은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도 A는 친구와 둘이 절에 갔는데요. 역시 절 안으로는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A는 안 들여보내준다면 경찰에 전부 말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하고 절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S씨가 주지 스님이 A와 둘만이라면 만나도 좋다고 전화로 왔습니다. 친구는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A는 주지 스님과 만나기로 한 거죠. S씨도 O씨도 동석하지 않고 주지 스님과 단 둘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만 당신 옛날에 여자애를 그 우물에 빠뜨렸죠? 주지는 묵묵부답. 솔직히 말 안 한다면 저는 몇 번이라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자 입을 여는 주지.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 여동생에게 딸이 있었어요. 애가 참 이뻤습니다. 동생 어릴 때랑 똑같이요. 어쨌든 저는 이 조카애가 너무 예뻐서요. 그래서 우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A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까? 뭐, 알 수가 없겠지요. 조카는 죽었어요. 사고사입니다. 사고사라뇨? 당신이 죽인 거잖아. 사고사입니다. 사고사로 됐어요. 당신 그 여자애한테 홀려 있어. 당신도 원한 있고 죽는 거 아니야? 당신 중이잖아. 괜찮겠어? 개심하라고.
그러다 그 여자애도 성불할 수가 없게 돼. 그렇죠. 저는 빙의돼 있습니다. 조카애는 저를 원망하고 있죠. 언제까지고 제 옆에 있어줄 겁니다. 성불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계속 저와 함께입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주진은 말하는 동안 계속 미소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A도 말을 잃고 그것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사명감으로 잊어버리고 있던 공포심이 스멀스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됐나요? 그럼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는 이 절에 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또 온다면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A는 친구에게는 아무런 말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거 살인 자백이잖아. 그렇다면 경찰에 알리는 쪽이 좋지 않을까? 라고 A에게 말했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이제 무리입니다. 더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저와 똑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저도 물론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